붓, 종이, 먹, 벼루, 문방사후 중 예로부터 선조들이 글씨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먹. 글씨를 쓰고 나서 남는 것은 먹의 효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곧 먹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름으로 만들어지는 먹. 그 천년을 이어가는 위대한 비밀. 먹 제조 과정의 모든 것. 그림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소나무 뿔입니다. 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의 극치 수묵화. 먹의 농도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편의 예술 작품을 완성시켰던 우리의 선조들. 이야기의 문화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천년의 흔적을 만드는 먹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공개된다. 한 서예가의 공방. 글씨를 쓰기 전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것이 있다. 정갈하게 먹을 가는 것. 정성을 기울여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먹을 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먹을 쥐면 병자처럼, 붓을 쥐면 장사처럼이라는 말이 있다. 먹을 갈 때는 병자나 노약자처럼 힘을 주지 말고 슬슬 갈아야 하고, 붓글씨를 쓸 때는 기운이 가득 차야 한다는 뜻이다. 문방사호는 먹, 벼루, 종이, 붓, 요 사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위치를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먹이라 하면은 감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글씨 문방사호 중에서 감초라고 얘기를 하겠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먹, 종이, 벼루, 붓을 문방사호라 칭하며 중히 여겼다. 선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벗이란 뜻이다. 그중 글씨나 그림의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먹이다. 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씨의 품격이 달라진다. 붓과 벼루, 종이도 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필무견은 아시다시피 글씨 쓰는 그 도구들인데 결국 글씨를 쓰고 나서 남는 것은 먹의 효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그 먹빛이 남게 되는데, 따라서 그 지필무견 중에서 세 가지는 먹을 위한 보조적인 도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예는 곧 먹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서예가들은 글씨를 쓰기 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힌다. 최근 큰 행사나 이벤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서예 퍼포먼스. 이렇게 큰 글씨를 쓸 때면 먹색이 가장 중요하다. 진하고 윤기나는 검은 빛의 글씨. 그것이 이런 대형 퍼포먼스의 성공을 좌우한다. 먹은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형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선지에 나타나는 그 먹색이 아름답고 고와야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준단 말이죠. 서예가들이 이처럼 먹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먹으로 쓴 글은 태워도 종이만 없어질 뿐 재 속에서조차 희미하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만큼 먹은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먹이라는 것은 서예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먹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좀 돈이 비싼 먹이라도 구해서 그 먹을 갖다가 소중히 간직해서 그 먹을 가지고 이제 좋은 벼루에다가 정말 잘 갈아가지고서는 좋은 종이에다가 그리고 작품을 함으로 해서 그 작품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그 후세들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또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먹에 담긴 의미라는 거는 뭐 서예가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예로부터 선조들은 좋은 먹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온 마음을 다해 먹을 갈았다. 어쩌면 글씨를 쓰는 것보다 먹을 가는 게 더 많은 정성과 신경을 기울여야 했을지도 모른다. 좋은 먹은 우선 자료가 좋고 재료가 좋고 또 그 좋은 재료로 했기 때문에 향이 좋아서 작품을 해놓으면 그 작품이 너무 미려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깊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감상자들이 그 작품 앞에 서게 되면은 우선 마음에 이제 힐링이 되면서도 집중이 생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작품에 대한 여운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작가들이 좋은 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먹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오늘날 먹을 연구하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중 이승철 교수는 드물게 먹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다. 먹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기는 문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먹에 대한 그 구체적인 먹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은나라 때입니다. 은나라 때 자료나 은나라 때 유물에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한나라 때 한무제 이후로는 기록에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제조 과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먹에 대한 사용 기록이나 먹에 대한 자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낭낭시대, 한군년 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기록상에 나타난 건 고구려나 신라 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먹은 중국 한나라 때 최초로 등장해 후한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먹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먹도 중국의 먹을 본받은 것이다. 그런데 중국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 먹이 중국에 수출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먹이 약재로까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한대에는 그 종이가 발명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종이가 발명되면 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먹의 사용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전에 먹이 좀 갈기 불편한 형태였다면 그때는 좀 갈기 편한 먹의 상태로 이제 변모가 돼서 지금의 것으로 좀 정착되는 단계가 마련되지 않았나 합니다. 먹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개국뿐. 특히 일본은 고구려 승려이자 화가였던 담징에 의해 처음 먹을 받아들였다. 그 당시 먹으로 쓴 글씨는 아직까지 그 빛을 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먹의 발명이 문자의 기록을 다양하게 발달시킨 역할을 했다. 문화를 표현하는 지표 중에 그 문자와 문자를 표현하는 서사 재료가 필요합니다. 서사 재료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먹입니다. 이 서사 재료가 얼마나 발달됐느냐에 따라 그들이 문화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종이와 먹을 보면 알고요.
그 먹의 산물이 형태들이 유물로 현재 남아 있죠. 그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무구정강 다란이입니다. 무구정강 다란이가 목판 인쇄물이지만 목판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종이와 먹이 남아 있죠. 그 종이와 먹이 남아 있다는 건 그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는 독특하고 우리 문화에 영향을 지녔다는 거거든요. 이런 영향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 거고요. 그 바탕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이 되고 그 탄생된 문화는 다시 후대에 어떻게 발전이 돼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극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립청주박물관. 이곳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먹이 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먹, 단산오옥이다.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먹은 통일신라 시대의 먹부터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먹은 이제 배처럼 생긴 타원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산옥명 고려명 먹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의 먹이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현재와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의 고려 시대의 먹도 길게 네모난 형태였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먹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새카만 단산옥명 고려먹이 그 실제 이 무덤에 묻히신 분이 사용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그 오 아래에 그 옥자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발견된 당시에는 그 옥자의 위쪽 획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추정해 보면은 그 아래쪽에 그 옥자 전체가 있었을 터인데 그 실제 사용해서 그 옥자가 달아져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제 그 먹을 사용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 당시 먹집게로 집은 흔적이 있었다. 이 먹과 함께 중국의 동전과 철제 가위, 청동 젓가락이 함께 출토되어 적어도 1250년 이전에 이 무덤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토된 고려시대 먹임이 드러났던 것이다. 단산오옥명 고려먹은요, 그 단양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오옥이라는 것은 그 까마먹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먹을 까마귀 오자와 구슬옥자를 써서 그 좋은 의미의 먹이라는 뜻에서 오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산오옥, 이 새겨진 그 고려먹은 그 가장 좋은, 단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좋은 먹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려는 종이와 먹을 수출했다. 특히 고려는 먹 제조 기술이 뛰어나 중국에 많은 양을 수출했었고 최상의 먹 생산이 있었기에 목판 활자, 금속 활자 등 인쇄문화 발전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먹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먹 전승을 소홀히 한 탓에 먹을 제작하는 장인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먹 제조는 집안의 비밀로 여겨진 탓에 대중화되지 못했었다. 전통 방식으로 먹을 제작하는 한상묵 장인, 몇 안 되는 먹 제작 장인이다. 먹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바로 소나무다. 먹은 흔히 소나무를 태워 만드는 송연먹과 유채꽃, 콩기름, 참기름 등의 재료를 태워 만드는 유연먹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먹을 대표하고 있다. 한상묵 장인은 송연먹을 주로 제작한다. 소나무는 노송을 택해서 송진을 유출시킨 다음 잘라준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소나무가 많아 송연을 얻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우수한 먹 생산이 가능했다고 한다. 송연목은 이 소나무를 태워서 그 그름을 받아서 만든 먹입니다. 근데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다 태운다고 그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나무 여기 기둥인데
기둥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은 수분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워봐야 그름이 안 나와요. 그름이 나오는 부분은 소나무의 영양 성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가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해 부분을 잘라서 주로 이제 그름을 받고요. 이 기둥보다는 뿌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관솔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관솔은 소나무가 베어지고 나서 나이테 중심까지 자연적으로 썩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소나무 뿌리 부분에서 이 관솔이 많이 형성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부분이 관솔이 박혀 있는 부분인데 이런데 이렇게 하얀 부분이 아니라 관솔이 많다 이렇게 주로 이런 부분 같이 좀 짙은 색을 좀 띠고 있죠. 뿌리 중에서도. 살아있는 소나무에서 나온 송지는 그 부분을 태우면 오히려 로진이라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그름을 받아서 먹을 만들면은 기름 성분 같이 이렇게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진 그 살아있는 송진은 안 되고 송진이 굳어서 있는 관솔은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관솔이 가장 많이 박혀 있는 부분이 소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송연목을 만들 때 그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소나무 뿌리입니다. 관솔이 많이 박혀있는 뿌리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바로 가마에 넣고 불을 지핀다. 지금부터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지금 이 정도 불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보다 화력이 세면은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름이 안 나와요. 이 소나무 그름 받는 거는 거진 불완전 연소시키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온도로 따지면 한 600도? 낮은 온도에서 계속 불을 지펴줘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보던 가마와는 다른 형태다. 가마 통로가 길게 뻗어 있고 그 각도도 비스듬하게 만들어졌다. 각도를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 각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잘못하면 이 불티가 타고 올라가서 저 가마 지붕에 불이 붙습니다. 이 각도가 또 너무 낮으면은 연기가 또 안 빠져가지고 불이 잘 붙지를 않아요. 가마 경사는 정확히 20도.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경사를 따라 그름이 이동하면서 무거운 입자는 가마 앞에 떨어지고 고운 입자는 끝부분에 떨어져 입자를 쉽게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나무를 태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열흘 정도. 매일 가마 앞에 매달리며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 한다. 먹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장인의 인내와 끈기다. 나무를 태우는 동안 수시로 물을 뿌려준다. 나무가 완전 연소되어 그름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마에 불을 뗀 지 11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가마를 열었다. 가마에 불을 끄고 하루 정도 충분히 가마를 식히고 난 후 그름을 채취해야 한다. 만약 가마 내 열이 높으면 그름이 벽에 붙어 있지 않고 허공에 떠다니기 때문이다. 나무 400kg을 태워 얻는 그름은 약 10kg 정도. 채취한 그름은 입자가 고운 것과 붉은 것을 분류해야 한다. 밀가루처럼 고운 입자는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붉은 입자의 그름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일 차 처음에 아주 거칠은 거, 이것도 다 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3차 제일 고운 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작품목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먹색은 틀려요. 똑같은 송은을 그름을 받아서 만든 거지만 입자 크기가 다 틀려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좀 아주 짙은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름 분류를 마치면 아교와 함께 반죽을 할 준비를 한다.
지금 이거는 아귀로 불리는 겁니다. 아귀를 왜 불리냐면은 이거를 그냥 끓이면은 아귀가 잘 우러나질 않아요. 불려야지만 잘 되고 찬물에는 이게 최대한 8배까지 아귀는 팽창이 되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더운 날씨에는 아귀 한 4배 정도 팽창이 됩니다. 아귀를 불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름과 아귀요, 먹을 반죽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귀는 흔히 소뼈나 사슴뼈, 민어 불에를 녹여 만든다. 아귀를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먹의 성질이 바뀐다. 아귀를 끓이는 적당 온도는 85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점도가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뭉침 현상이 나타나 반죽을 할 수 없다. 그름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아귀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아귀는 먹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작용이에요? 아귀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름 자체가 고운 밀가루 같이 까만 밀가루 같은 건데 그거를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귀가 필요합니다. 아귀는 접착제로 서로 뭉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풀풀 나요? 그름과 아귀를 혼합해 만드는 먹은 여름철에는 아귀 특성상 빨리 쉬어 냄새가 나고 겨울철에는 잘 마르지 않아 애를 먹는다. 따라서 봄, 가을철에 만드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 왜 반죽이 중요하냐면 반죽이 잘 돼야지만 지금 아귀하고 그름하고 섞었는데 3만 번 이상 치대야지만 아귀하고 그름하고 골고루 섞여요. 3만 번 이상 치대고 치대다가 그 반죽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 당겨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뚝뚝 끊어지면 아직 반죽이 덜 된 거고 이게 쭉 늘어났다 끊어지면 아주 반죽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오랫동안 치대는 것은 반죽 안에 섞여 있는 기포를 빼내려는 것이다. 그 완성도는 장인의 숙련된 눈썰미와 손 감각만이 알 수 있다. 반죽이 완성되면 성형 틀을 준비한다. 성형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향료를 넣고 마무리 작업을 한다. 아니, 2번, 3번. 향료가 골고루 섞여 있어야지 또 좋으니까. 이 과정은 왜 중요하냐면은 혹시나 반죽 과정에 이물질이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이물질을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겉에 표면에는 깨끗한 부분만 나오게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반죽을 해주고 반죽이 다 됐으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표면이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뺀질뺀질하게 나오고 이게 옆에 측광을 봤을 때 약간 그 광택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성형 틀에 넣기 전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틀에 넣어 원하는 길고 네모난 기본 모형을 만들어낸다. 틀에 넣은 반죽은 넘쳐서도 모자라서도 안 된다. 되도록 틀에 맞는 정량을 넣어야 한다. 그렇게 성형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포를 제거하게 된다. 이게 40분 정도 물렸다가 빼서 보면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고 탱글탱글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잘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굳지 않은 성형을 마친 먹은 마치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상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 먹을 건조하는 건조장. 성형을 마친 먹은 이곳에서 건조 작업을 거치게 된다. 크기에 따라 1달에서 석 달 정도 자연 건조를 거쳐야 하는데 그 건조 과정 또한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 먼저 바닥에 재를 깔고 그 위에 한지를 깐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귓깎이 한 그 먹을 이렇게 놓고 다시 한지로 덮고 그 위를 다시 재로 덮어서 건조를 합니다.
먹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재와 한지를 깔아주는 것인데 일주일까지는 매일 한지와 재를 바꿔주어야 한다. 더 이상 수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선반에서 자연 건조를 시킨다. 이렇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건조가 끝난 먹의 품질을 살펴보는 한상목 장인. 먹의 맛을 보고 두드려 봄으로써 그 품질을 테스트한다. 3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각적으로 두들겨서 맑은 소리가 나면은 잘 마른 거고요. 근데 미각적으로 먹에다 혀를 대보면 혀가 딱 달라붙으면은 건조가 잘 된 거고요. 그다음에 후각적 냄새를 맡아서 혹시나 상한 냄새나 건조 과정에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후각적으로 알아보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인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먹은 세상에 나올 수 있다. 건조를 마친 먹은 장인의 방으로 옮겨진다. 또 한 번의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한상목 장인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쌀뜨물. 정성스레 먹 곳곳에 발라준다. 과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마지막에 지금 퇴색 과정인데요. 이 먹의 건조 과정이 끝나면은 일단 붓으로 먼지를 턴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 쌀뜨물로 이 표면에 좀 발라줍니다. 발라주는 이유는 미세한 구멍도 막아주지만은 손에 달라붙지 않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먹을 만졌을 때 쌀뜨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뜨물로 마지막 작업을 마친 먹은 다양한 색깔로 검은 빛에 화려한 멋을 더한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색을 입혀 먹의 친근감을 더하는 것이다. 그름이 만들어낸 신화, 그름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 먹은 이제 서예가들의 붓끝에 의해 그 오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 좋은 먹은 부피에 비해 가벼운 것이 좋으며 먹의 표면은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오래된 먹은 수분기가 빠져 단단함으로 새로 만든 먹을 선호했다. 그리고 광택은 먹빛에 따른 필수 조건으로서 그윽한 광택이 나는 먹을 최상품으로 쳤다. 먹은 우선 적절한 정도로 잘 갈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 다음에 먹물이 맑아야 됩니다. 갈고 나서 점차 응고돼 가지고 젤리처럼 되는 그런 먹이 있는데 이것은 급이 높지 못한 먹으로서 붓글씨 쓸 때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다 써놨을 때 말랐을 적에 글씨에서 광택이 나면 더 좋겠고요. 먹과 글씨에서 향기가 날 수 있으면 더 좋은 먹이 되겠습니다. 먹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의 얼굴을 나타낸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똑같은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그 검은빛 안에서 다양한 색을 발견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바로 먹빛이다. 먹빛에 따라 명칭도 달리했다. 글씨를 썼을 때 나타나는 빛깔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녹묵입니다. 짙은 먹. 이것은 글씨를 써놓으면 까맣게 표현이 되고요. 단묵이라고 하는 먹이 있는데 이 먹은 글씨를 썼을 때 아무리 많이 갈아서 글씨를 써도 그 글씨가 회색빛으로 나는 그런 먹이 있습니다. 이걸 단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색에서 청색 계통, 회청색이 나오는 먹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청묵이라고 하고 또 이제 붉은색이 나는 먹이 있는데 주묵 또는 홍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진한 먹인 녹묵에서부터 중묵, 단묵, 청묵 등
농담의 깊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글씨를 쓸 때 붉은색이 나는 훈묵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먹의 종류는 글씨를 비롯해 그림에서도 골고루 활용됐다. 또한 먹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도 그 색감이 달랐다. 송연먹과 유연먹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난다. 요거 보시면은 두 개의 번짐 효과가 틀립니다. 요거는 번지되 좀 날카롭게 번지는 특징이 있고요. 유연목은 부드럽게 꼭 안개 끼듯이 구름 끼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유연목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 특징들이. 네, 요거는 입자의 차이예요. 송연목은 아무래도 입자가 좀 크다 보니까 물이 끝까지 물고 나가는 힘이 약하고, 유연목은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 물이 화선지에 번지면서 이 입자를 끝까지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번짐 효과가 틀리는 겁니다. 송연먹은 먹색이 진하고 윤택이 강했다. 반면 유연먹은 응고력과 점착력이 뛰어났다. 그렇다면 같은 먹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곳에서는 최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해 오랜 기간 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유연먹하고 송연먹을 저희가 구매해서요. 그걸 저희가 한 1mm 정도 두께로 잘랐습니다. 그거를 넓이는 한 2cm 정도의 지름을 갖도록 잘랐고요. 두께는 한 1mm 정도 두께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성자 극소와 산란한테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를 이제 쏘이게 되면은 중성자가 거기서 먹을 만나면 탄소입자를 만나려면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체를 보면 우리 눈으로 이제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않습니까? 중성자 측정 장치에서는 그거를 검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출기 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먹의 탄소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간에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크기는 어떻고 또 탄소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엉겨 있는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었죠. 먹 탄소 입자 분석에는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 구조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성자극 소각 산란 측정 장치다. 이 기계를 통해 먹의 주 성분은 탄소 입자가 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는지, 또 이 탄소 입자의 분포가 먹의 성질과 색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과연 송연먹과 유연먹의 탄소 입자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그 결과를 살펴보면 송연먹은 탄소 입자가 크게 나타난 반면 유연먹은 작은 입자들이 골고루 뭉쳐 있었다. 송연먹은 굉장히 입자가 거칩니다. 그래서 유연먹보다도 탄소 입자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탄소 입자들을 어떻게 잘 분산시키는지, 별에 갈랐을 때, 그다음에 또 먹을 만들 때 이 탄소 입자들을 어떻게 잘 골고루 엉키지 않게 먹 엉키지 않게 고용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먹이라고 해도 빛깔이 다르고 색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탄소 입자의 크기가 좌우하는 것이었다. 입자가 큰 것들은 약간 청빛이 돌고요. 입자가 고운 것들은 점점 갈색 부분, 차색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유연이라는 것들도요. 이 그름은, 이 탄소 성분은 세월이 몇백 년 지나면은 이 그림들이 서로 응집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입자는 점성의 크기도 결정했다. 탄소 입자가 작은 유연먹은 점성이 강해 금속에 잘 달라붙었다. 따라서 금속 활자를 인쇄하는 데 유연먹이 활용됐고, 목판 인쇄에는 송연먹이 활용됐다. 이렇듯 선조들은 먹의 성질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다양한 기록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중국에서는 재료 구입이 어려워 송염먹이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우리나라는 풍부한 소나무 재료 덕분에 품질 좋은 송염먹을 생산해왔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 송염과 유연을 나눠서 쓰는 그런 작품 하나에 그 나눠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정 부분, 이 초상화 부분에 이 관모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빛이 좀 흡사해서 좀 더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송연으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 관모의 어떤 테두리라든지 가운데 이 선이라든지 이 머리 받침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송연에 비해서 이 검정색에 비해서 약간 번들거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검은색이지만은 송연과 유연을 달리 사용해서 어떤 작품의 입체감, 그런 어떤 같은 검은색에서도 그러한 차이들을 두고, 그래서 예전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먹의 색깔에 대해서 정통을 하고 계셨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먹색이 다양하게 응용되면서 발전한 것이 바로 수묵화다. 수묵화라는 말은 당나라 때 처음 등장했는데 오로지 먹의 농담으로만 표현하는 예술이다. 한 그 화폭에서 먹빛의 농도 변화를 주려면 우선 먹을 가장 진한 상태로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한 상태의 먹을 그 붓에 매겨 가지고 필요한 만큼 접시에 물을 따라 가지고 물을 약간 한쪽에 매기면은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좌우, 왼쪽은 먹이 많이 묻은 부분이고 오른쪽은 물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좌우의 농담 차이를 둘 수도 있고, 또 이제 물을 조금 더 찢게 되면은 밑에 끝마디는 좀 진하고 위에는 좀 흐리고 이런 효과도 나게 됩니다. 수묵화는 대상을 먹의 농담에 의해 얇게 또는 진하게 그리거나 먹물의 번짐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부드럽고 유연한 붓의 움직임이 특징이다. 먹색의 농담, 먹색의 진하기에 따라 농묵, 중묵, 단묵으로 나뉘며 부드러운 화면을 표현한다. 이러한 농담을 적절히 활용해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꽃이 피면은 발화하듯이 우리가 먹이 피어나는 것을 발묵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발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먹 번짐 현상이죠. 농담의 효과, 그다음에 발묵의 효과,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수묵화는 조선시대 가장 유행했다. 수묵화가 서양화와 다른 점은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주관적,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화가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서원의 강약에 의해 작가의 감정, 개성, 화면의 생동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듯 먹만으로 그려내는 수묵화는 그 대상이 주로 자연이었다. 수묵화의 특성 중에서 물 조절이라고 하죠. 물이 관건입니다. 나중에는 관건인데, 이 물에 의해서 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어떤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수묵화는 이 삼투라고 하고 흡습성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에 일필에 어떤 필이 가해졌을 때 이 종이에 먹어 들어가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수묵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백의 미다. 여백은 미완성에 덜 그려진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해방감과 여유 있는 멋을 상징한다. 그 여백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먹이었던 것이다.
그림이 그 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전체적인 그 그림을 이루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건 이제 동양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이 수묵화에서는 그런 어떤 동양의 문화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요즘에 젊은 화가들도 수묵화를 자주 접하고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우리의 문화 또 그리고 발전되는 문명을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한 것이 먹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또 문방사보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만큼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먹의 문화, 서예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 가치보다는 미학적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면서 전개되어 나가야 대중과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빛, 천년의 역사를 발휘하는 먹은 우리나라 기록 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 시 공간을 넘어 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름의 신화 먹. 그리고 그 먹을 활용해 우리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었던 선조들. 앞으로 먹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또 무엇일까? 그 내일이 기다려진다.